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국이 무기라고 휘두르던 카드가 지금 자기 창고에 어떻게 산더미로 쌓이게 됐을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미 일본이 잘했다, 중국이 이 자충수뒀다로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정확히 그 정리 방식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90%를 놓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중국이 밀어붙이면 상대가 무릎 꿇는다. 이 공식이 2016년 1월에 완전히 깨졌어요. 그것도 중국 스스로의 손해예요. 대일 히토류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일본 쪽 손실 추정치가 약 600억 원. 당시 일본은 히토류 공급의 약 7할을 중국에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전 같으면 도쿄가 조용해질 조건입니다. 근데 이번엔 안 그랬어요. 오히려 중국 창고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이 15년 만에 완전히 다르게 대응했다는 건 이제 다들 압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 저희 한국은 어디쯤 서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세 층으로 내려가면서 봐드리겠습니다. 표면에서는 부메랑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아래에선 중국이 이 카드를 알면서도 왜 못 놓았는지,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선 우리 창고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고 뭐가 비어있는지. 이건 단순한 일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자원을 무기로 든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의 시장을 잃는지,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준비 안 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그 구조의 문제예요. 조중동계일 경제면에서는 이 사건을 중국의 자충수 정도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세 문단짜리 기사 하나, 사설 하나,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가 봐야 할 부분, 한국이 그 15년 동안 뭘 했느냐, 이건 거의 다루지 않아요. 왜 안 다룰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5년 전 일본이 중국한테 굴욕을 당했을 때 도쿄는 두 갈래 길 앞에 섰습니다. 한 길은 매달리는 길, 다른 길은 이 악물고 자립하는 길.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이 순간 도쿄와 베이징의 자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문제는 저희는요, 저희는 그 갈림길 앞에 아직 서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매달리는 길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가 놓고 뒤에서 밀리는 걸 모르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좌표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면부터 봅시다. 이야기의 원본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식으로는 갸오이다오, 그 근해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사건이 있었어요. 중국은 곧장 대일 히토류 통관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공식 금수령까지는 아니었지만 실질적 효과는 금수였어요. 당시 중국의 지분이 어느 정도였느냐. 채굴 기준 세계에 약 7할, 그리고 정년, 그러니까 뽑아낸 광석을 실제 산업용 소재로 만드는 단계, 이건 무려 약 9할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심지어 전투기 레이더까지 현대 하이테크 산업에 자석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자석의 핵심이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히토류입니다. 중국의 계산은 명확했어요. 이 정도 손목 잡으면 일본은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판단이 그 시점에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대기업 상당수가 창고를 뒤집고 조달선을 급히 찾아 뛰어다녔거든요. 눈에 보이는 굴욕이었어요. 근데 그 굴욕을 도쿄가 어떻게 소화했는지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시간을 15년 뒤로 돌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일본 정부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어요. 자유와 법의 지배를 지킨다는 프레임을 앞세운 겁니다. 이 발언에 베이징이 격앙됐고 2026년 1월 대일 히토류 수출을 강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 시산에 따르면 3개월 만에 직접 손실이 약 600억 원 규모에 이르렀다는 추정이 나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다릅니다. 일본은 이번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확실한 시그널이 나갔어요. 중국은 자원을 외교의 무기로 쓰는 극도로 불안정한 공급원이라는 시그널이요. 이 판단이 워싱턴, 브뤼셀, 캔버라, 도쿄에서 거의 동시에 정착됐습니다. 결과가 뭐냐면요, 미국은 국방조달 규정에서 중국산 소재 배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유는 핵심 원자재법을 본격 가동시키면서 영내 정련 능력 확충에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호주 라이나스는 증산 라인을 열었고 미국 마운틴 패스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해 남조도 인근 심해 히토류 진흙 실증 사업에 국가 예산을 대폭 밀어넣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부메랑의 실체입니다. 일본에도 팔 수 없고 유럽에도 그 전만큼 못 팔고 미국은 아예 문을 닫아버린 상황. 중국 정련 공장들은 계속 돌아가는데 살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창고엔 재고가 산더미로 쌓이고 시장 가격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그야말로 자기 총 자기가 밟은 격입니다. 광저우 상해 인근 히토류 정련업체들의 감산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내몽고 지역의 채굴 현장은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은 아직 절대적이지만 이 절대적이라는 단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 균열이 한번 가면 다시 붙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부메랑을 되돌린 건 사실 일본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나온 반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 관련 매체들은 중국은 자원을 정치 협박의 도구로 쓰는 나라라는 서사를 반복적으로 강화했고 유럽 경제지들은 값싸다는 이유로 중국 공급망에 의존해온 것 자체가 최대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굳혔어요. 이 프레임이 굳는다는 게 뭐냐면은 각국 기업의 조달 담당자, 정부의 조달 규정, 투자자의 리스크 평가 이 세 층에서 동시에 중국산에 대한 조용한 감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목소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일본의 남조도 심해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 반응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세계 히토류 시장의 세력도가 극적으로 다시 그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각국 산업 매체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이제는 중국 없이 못 산다가 아니라 중국 없이 어떻게 살지를 사람들이 진지하게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환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야기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실책 떴고 일본이 이겼고 세계가 학습했다는 그림이요. 정리 끝 유튜브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결과를 중국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베이징이 그 정도로 순진한 정부가 아니에요. 미국이 국방 조달에서 자기들 배제할 거라는 것, 유럽이 핵심원 자재법 밀어붙일 거라는 것, 호주가 증산할 거라는 것, 이 모든 게 이미 2010년 사건 이후 15년 동안 예고편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신문 지면에도 백서에도 정책 보고서에도 알면서도 왜 했을까요?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저희도 옆에서 그대로 겪게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대국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해적 선택을 하는 상황, 이건 협상으로 안 풀립니다. 국내 정치가 그 선택을 강제하는 구조라면 그 상대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 지상파 국제뉴스에서 짚어준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 중국 강경 조치, 일본 반발 정도의 프레임에서 멈춥니다. 그 뒤에 있는 국내 정치의 결박, 산업 구조의 관성, 세계 신뢰의 재조정, 이 세 층은 거의 안 다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을 멈추면 안 됩니다. 다음 층으로 내려가야 이 사건이 왜 예외적이지 않고 왜 반복될 구조인지가 보입니다. 중국이 이 카드를 못 놓는 이유는 크게 네 층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정치의 결박이에요. 시진핑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약해졌다는 프레임입니다. 대외적으로 카드를 회수하는 순간 국내 강경 여론이 이걸 굴욕으로 해석해요. 특히 대만 문제, 대일 문제, 대미 문제에서 한 번이라도 물러섰다는 인상이 생기면 그건 즉시 국내 권력 지형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거기다 지방성정부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내몽고, 강서, 사천, 히토류 채굴과 정련이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감산이 본격화되면 실업 문제가 즉각 표면화됩니다. 지방 서기들 입장에서는 중앙에 우리 지역 산업을 지켜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압력이 다시 중앙정치국 안에서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고요. 그러니까 대외 강경 노선이
국내 정치와 지방 경제를 통해 이중으로 잠겨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손발이 자기를 묶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층은 산업 구조의 관성입니다. 중국이 세계 히토류 시장을 15년, 20년 넘게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점아진 고오염 산업을 환경 규제 회피와 저임금 노동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모델의 경쟁력은 남들이 안 하려는 걸 우리는 한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SDGs, ESG, 공급망 실사법 이런 국제 규범이 세지면서 저 모델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축출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팔고 싶어도 옛날 조건으로는 못 팔아요. 팔고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체 공급망의 형성입니다. 이건 정말 무섭게 진행되고 있어요. 호주, 라이나스, 미국, 마운틴 패스, 캐나다, 광산 프로젝트, 그리고 일본의 남조도 심해 진흙 프로젝트, 여기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정년 다각화까지 붙었습니다. 각각은 아직 중국 규모에 못 미쳐요. 근데 합치면요, 5년 안에 세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즉 중국이 지금 카드를 다시 접어도 이미 세계는 뒤로 안 갑니다. 판이 이미 깨진 겁니다. 네 번째 층, 그리고 이게 가장 큽니다. 신뢰입니다. 경제라는 건 결국 신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나라와의 거래는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끊길 수 있다는 라벨이 한번 붙으면 그 나라 상품에는 눈에 안 보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아도 사람들은 다른 공급원을 선택하기 시작해요. 이건 관세보다 무섭습니다. 관세는 협상으로 풀려요. 정권 바뀌면 조정도 되고요. 근데 신뢰 상실은 세대 단위 문제입니다. 이 소부와의 양측이 소년이 왜 마지막에 늑대한테 진짜로 당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진짜 위기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베이징이 지금 자기가 그 양측이 소년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국내 정치가 놓아주질 않아서.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 문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재고가 창고에 산더미로 쌓여 있어도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제3국이 그걸 대신 사들여서 재수출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3국을 통해서 유입된 중국산이라는 게 서류에 남는 순간 최종 수요국인 미국, 유럽, 일본의 조달 규정이 그걸 걸러내기 때문이에요. 즉 우회로 자체가 이미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창고가 아니라 시장 접근 자체를 잃은 거예요. 팔자루라고 믿고 휘둘렀는데 알고 보니 반대쪽만 날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계는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이건 실책이 아니라 헛발질도 아니라 구조에 갇힌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하나 물어야 합니다. 중국의 진짜 실책은 이번이 아니라 15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 15년 동안 일본이 뭘 했고 저희가 뭘 안 했는지가 지금 갈리는 겁니다. 삼국지 적벽대전 뒤에 조조를 떠올려 보세요. 대군을 몰고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강가에서 병력만 대거 잃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조조는 다시는 남방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결정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실패 한 번이 판 자체의 성격을 바꿔놨습니다. 압도적 우위였던 자리가 그 뒤로는 압도적이 아니게 된 겁니다. 2010년 센카쿠 이후의 15년이 중국에게 정확히 그 자리였습니다. 압도적 지분이 압도적이 아니게 되는 조용한 침식의 15년. 여러분이 뭔가 이 이야기 일본 승리로 끝내면 안 될 것 같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일본이 아니고 진짜 패자도 중국이 아니거든요. 진짜 주인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15년 동안 일본은 남조도 심해에 파이프를 내리고 폐기된 스마트폰과 모터에서 히토류를 뽑아내는 제사이클 기술을 개발했고 아예 히토류를 안 쓰는 레어프리모터 연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만들거나 아예 안 쓰거나 이 두 방향으로 동시에 달렸어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은 이 자립을 자기 나라 안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호주 라이나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걸고 베트남 정년 시설에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고 미국 마운틴 패스와 소재 공동 연구를 붙였습니다. 즉 대체 공급망을 자기가 직접 짜서 세계 곳곳에 심어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탈중국이 아니라 세계에 자기 편을 만드는
산업 외교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계속 걸었던 겁니다. 저희는 그 1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한국의 좌표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히토류 수입, 대중 의존도 아직도 절대적입니다. 특히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중이토. 이건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에도 들어가고 전기차 모터 자석의 핵심이고 풍력 터빈에도 필수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진동 모터에도 그 자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석 원료의 대부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창고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15년 전 겪었던 그 자리, 한국은 지금 그 자리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15년 동안 저희는 뭘 했느냐?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 정권 시절 소재, 부품, 장비 자립 예산 심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삭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 놓치면 안 된다는 논리, 탈중국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 이 서사가 조중동 계열 경제면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됐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시청자, 소비자, 유권자의 위험인식이 무뎌지는 겁니다. 요소수 대란을 다들 기억하시죠? 2021년 11월 화물차 기사님들이 요소수 못 구해서 도로에 멈춰서던 그 장면, 그때가 예고편이었다는 것, 그때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후에도 서사는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그건 예외적인 사건이었다라는 프레임으로 조용히 봉합됐죠. 근데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어요. 그 구조가 지금 히토류에서 다시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짚겠습니다. 한국 산업의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라는 세 축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축이에요. 그런데 이 세 축 모두 중국산 소재 원료에 상당한 지분을 걸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의 리튬 코발트, 반도체 공정의 특수가스, 전기차 모터의 히토류 자석 하나만 흔들려도 라인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뉴스에서 개별 사건이 터질 때만 잠깐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안 다뤄져요. 여기에 재벌과 보수 정치권의 결탁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의 로비가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늦춘다는 의혹이에요. 안보에선 반중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진영이 정작 산업 자립 예산 앞에서는 재개편에 서더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번 확인됐어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정확히 일본이 15년 전에 시작한 그 일입니다. 소부장 자립, 예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로드맵, 동남아, 호주, 아프리카 광물 협력 채널, 그리고 심해 광물 RD 지원까지. 다만 시작 시점이 15년 늦었고 옆에서 발목 잡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게 차이예요. 이걸 권력 다지기로 프레이밍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는데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건 15년 늦은 구조 개혁을 이제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정치 이슈가 아니라 밥그릇 이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타는 전기차,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만드는 반도체, 여러분 자녀가 취업하려는 첨단 제조업이 모든 게 다 이 창고 열쇠에 걸려 있습니다. 창고 열쇠를 다른 사람이 쥐고 있으면 어느 날 아침에 뉴스에 부품 수급 차질로 생산 라인 중단 자막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감원 얘기가 나오고요.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무기라고 휘두르던 카드가 어떻게 자기 창고에 산더미로 쌓였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그 창고 열쇠를 저희는 아직도 그쪽에 맡기고 있는가? 일본은 15년 동안 그 열쇠를 하나씩 자기 손으로 옮겨왔습니다. 남조도 심해 파이프, 제사이클 라인, 레어프리모터 특허, 그리고 호주와의 장기 계약. 이게 다 열쇠였습니다. 저희는 그 15년 동안 열쇠 있는 자리 옆에서 그거 우리 시장인데 논쟁만 반복했어요. 중국의 창고에는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창고 없이도 굴러갑니다. 그럼 저희 창고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고 뭐가 없을까요?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 있어요. 자원을 무기로 든 나라는 결국 신뢰 자산을 잃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밀려납니다. 근데 그 옆에서 무방비로 서 있던 나라도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오히려 무기 든 쪽이 무너질 때
옆에 서 있던 쪽이 같이 휩쓸리는 게 국제정치의 냉정한 문법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저희는 요소수 사건에서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행히도 아직 소를 완전히 잃지 않았어요. 외양간을 지금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이번 국면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3개월 안에 다시 뜨거워질 겁니다. 대만 국면이 조금만 더 흔들리면요. 그때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 이 구조를 봐두셔야 합니다. 창고 열쇠, 저희가 언제쯤 저희 손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